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립니다. 경찰 추산 약 5만 명이 모일 걸로 예상됩니다. 네, 대규모 도심 행진도 진행될 예정이라서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기자. 네, 네, 오늘 집회 참여 인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 참석이 예상되는 인원은 5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노동계 집회로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민중 총궐기 집회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게 경찰 판단인데요. 오늘 집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규탄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 뒤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 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집회는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과 세종대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 집회 여파로 숭례문부터 광화문 사거리 사이 7개 차선이 통제됩니다. 참석자들은 오후 4시까지 집회를 연 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 쪽으로 행진도 할 예정입니다. 약 3만여 명이 숭례문부터 서울역, 남영역 등을 거쳐 삼각지역까지 3개 차선을 점거하고 행진을 벌입니다. 원래 경찰은 오늘 집회를 금지 통보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는 4만 5천 명, 행진은 3만 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버스 전용 차로를 점거하지 않고 행진 종료 후 즉시 해산하라는 조건으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 중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휴일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 통제 구간 등을 미리 파악해 우회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박상규 채널A 해설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 부부 귀국.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박 5일간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죠. 한미일 안보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새로운 숙제로 남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어제 그 기내 간담회, 귀국 당시의 간담회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소감이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국회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시를 봤다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 첫 번째 해외 순방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첫 순방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해프닝성의 일도 있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한번 보실까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나토 측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수정 전의 사진을 보시면 다른 나라 정상들은 정상적인 사진인데 윤 대통령 사진만 저렇게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사진 교체해 주세요 라고 해서 수정 후처럼 윤 대통령도 정상적으로 눈을 뜬 사진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우리 그 박상규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저건 뭐 우리 대통령실에서 올린 건 아니고 나토 측에서 올린 사진이긴 하지만 우리
대통령실에 좀 실무적인 착오도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박상규 위원은 저 해프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저게 이제 한마디로 불찰이죠. 살피지 못했다. 불찰. 네. 우리 대통령실의 불찰이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올린 건 네. 나토에서 올린 건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어떤 사진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느냐는 물론 올린 사람들, 업로더에게 1차 책임이 있겠죠. 네. 하지만 외교 정상 간의 저런 사진이 A컷도 아니고 B컷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미스컷인 겁니다. 미스컷. 눈을 감은 그 순간은 누가 보더라도 저 나머지 네 사람의 정상에 밝게 웃는 모습이랄지 평범한 이런 모습과는 달리 잘못 나갔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 컴퓨터나 인터넷의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네. 금방 눈에 띕니다. 따라서 저 부분이 나토 측의 실수라고 일단 공식적인 그 해명이 나와서 외교 결례 의전 소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 네. 우리 담당하는 직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그쪽의 실수여서 우리가 바로 교체를 요구했다라는 변명만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을 살피고 그런 미스컷을 잡아내고 또 B컷을 좀 A컷으로 교체해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첫 윤 대통령의 공식 외교 무대에서 알겠습니다. 네.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불미스럽고 좀 네.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을 했습니다. 첫 외교 무대 데뷔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브랜드도 먹고 스페인은 이 벨라스케스의 고향이자 현대미술의 창시자 중 하나인 피카소의 본국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스페인 안에서 지금 현재 K 컬처가 또는 K 문화가 또 K 이제 요리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각국 정상들은 배우자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나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이 단체 사진 속에서 네. 김 여사 얼굴 반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반쯤 가려져 있네요. 네, 다른 정상 배우자들의 모습은 다 나왔는데 이렇게 가려진 모습이 있는데요. 또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반쯤 가려지고 몸이 거의 다 가려진 이런 상태입니다. 허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상 배우자들의 얼굴 가려지지 않았을 때 김 여사나 아니면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는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재섭 위원장님, 이런 자리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와도 그냥 공개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흔한가요? 뭐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네. 네.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번 외교 첫 무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평가할 부분이 많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른바 공공외교, 뭐 때로는 뭐 공중외교라고 부르는 그 외교 활동을 통해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국 간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상호 우호적인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낸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화와 예술 쪽에서 커리어를 닦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듯이 어떤 예술을 이야기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능숙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사실 스페인과 한국 간의 유대 관계들을 좀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봤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실수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들은 대통령실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어떤 지금 제 편기니까 사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훨씬 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리도 저런 실수가 없도록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저렇게 김건희 여사의 약간 좀 구석에 있는 듯한 모습의 사진이 공개가 되자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각국 영부인과의 사진 등을 통해서 너무 이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들을 보이는 듯한 이런 인상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도대체 누가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영부인의 외교 일정, 공식 일정, 만찬 참석 일정 등의 수행을 과연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지 정말 일단 궁금하고요. 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도대체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외국에서 스페인에서 뭐 도대체 누가 수행한 것이냐, 저렇게 어떻게 형편없는 사진이 공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우리 이승윤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모습들이 좀 아쉬운 부분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런 것들이 이제 한두 차례 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했으면 우리 대통령이 또는 대통령의 부인이 나토에 가서 너무 홀대접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속실이 없고 1부속실에서 2명 정도가 대안으로 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불과 한 몇 달 전에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영부인의 역할은 당연히 활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또 국민들께 뭔가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광폭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입장 표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과거에도 대국민 사과를 했듯이 영부인으로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하면서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네. 앞으로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김건희 여사도 스스로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뭔가 좀 본인이 불편해하고 본인이 좀 뒤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어색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자신이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설명을 하고 사과하고 네. 새롭게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 게 스스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김 여사 이번 3박 5일 동안의 일정에서 단독으로 소화한 일정이 4건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순방 일정에서 착용했던 태극기 배지와 또 옷차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배우자의 패션이 늘 주목을 받긴 했지만요. 박성규 의원님, 네. 이번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 태극기 배지가 일종의 이제 그 브로치를 통해서 여성 정치인들이, 물론 뭐 대통령 부인이 정치인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뭐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브로치 같은 그 액세서리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 태극기 배지가 한 번도 아니고 일관되게 그 계속 폐용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의 그 발로이기도 하겠지만은, 네. 이번 첫 외교 무대에서 나토 회원국이 아닌 입장에서 초대를 받은 정상의 부인으로서 예. 계속 그런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이번에 그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위상,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네. 그 패션은 전체적으로 패션 전문가들에게도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예. 나무랄 데 없었다. 나무랄 게 네. 없었다라는. 뭐 네. 원래가 그 나왔습니까? 벨라스케스라든가 피카소를 얘기하고, 본인이 전시기획자로서 이미 그 상당한 명성을 얻은 그 전문가다운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네. 튀지도 않으면서 저 예. 우크라이나 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우크라이나 지금 이 의상. 네, 그렇습니다. 저 두 색을 배치해서 우크라이나 국기, 저게 우크라이나의 상징색이거든요. 네. 예. 저런 부분은 또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에서 굉장히 고맙다. 그래서 해시태그와 함께 그 하트 표시, 같은 그 컬러의 하트 표시를 2개나 달아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점에서는 호응도 이끌어내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군사조약기구의 회담으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많이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은연중에 어떤 발언은 없었지만 그 행동으로서 충분히 보여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의 뭐 이 패션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잠깐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의 첫 외교 무대 데뷔를 우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10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는 90점 줘요. 와, 세계 정상 네. 영부인들 보세요. 네. 얼마나 옷들 잘 입고 멋있어요. 거기서 우리 영부인이 꿀리면은 네. 우리 기분이 되겠어요?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언행도 얼마나 좋았어요. 잘한 건 잘했다. 네. 못한 건 못했다 얘기해야지. 저는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저는 계속되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석 차례상에 네네. 안 좋은 형태의 메뉴들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그러니까 40%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렇게 엇갈린 또 평가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김건희 여사, 김재섭 위원장님, 네. 이번 해외 순방 때 활발한 내조에 이어서 이제는 앞으로도 국내에서 더 광폭 행보를 하거나 행보를 더 넓혀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외 정치에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참석을 하시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참이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어떤 공공외교 같은 것들은 굉장히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아주 잘하셨다. 저도 이제 그 평가는 동의를 하지만은 국내 정치는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 약속한 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는 공식적인 행동들을 내지는 공식적인 행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논조가 변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아까 우리 생각이 이승훈 돼요. 변호사도 말씀하셨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지위가 가지는 대한민국상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옷 한 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실제로 그 옷이 완전히 매진이 되는 그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적으로 김건희 여사 행보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공공연한 어떤 공개적인 행보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김건희 여사는 차후에라도 공공연한 행보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이제 국내에 돌아왔으니까요.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글쎄요.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겠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 주제로 넘어갑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 환송 아니다 싶게 되시는데요? 이준석 대표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저하고? 계속 그 언급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요? 네, 서로? 박성민 의원이 이제 다녀왔다고 전화가 왔길래 그래 어떻게 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가서 윤심이 떠나온 거 아니냐라고. 뭐 그런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어제 박성민 의원과의 대화에서 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딱히. 네. 자, 국민의힘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어제 귀국을 하는 성남 서울공항에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을 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성남 서울공항에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어제는 공항에 나타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왜 공항으로 달려갔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준석 대표 어제 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저렇게 딱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한테 아이고 이 대표도 나오셨네요 라고 하니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님 순방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밤 논의 끝에 일정 취소하고 공항행 이준석 대표, 우리 이승훈 대표는 출국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대표가 왜 귀국장에는 나타났을까요?
실은 이준석 대표가 출국장에도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가고 싶었지만 대통령실에서 안 와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또 본인이 나갈 경우에는 윤심에 기대서 윤리를 풀어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비판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는데 또 나가지 않았더니 언론에서는 왜 안 나왔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갈등의 논란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갔는데 이것이 또 윤심에 기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가 굉장히 어려운 취지다. 또한 지금 보면 결국에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윤심인데 지금 비서실장까지도 그만뒀잖아요. 박성계라고 하는 박성민 비서실장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윤리 전에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찾아갔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파란이 일어날 건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두고 윤리위와 혁신위의 어떤 전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깜짝 마중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보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돌파를 하려고 한다. 또 이 대표의 윤핵관 관련 발언들 때문에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박상규 의원님,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도 나오셨네라는 표현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봐요. 이 대표도 나오셨네. 그 말은 좀 뜻밖이다 이런 뜻이죠. 누가 봐도 웬일이야. 뭐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감이 그렇게 들었고 또 동선을 보시면 쭉 인사를 하고 곧바로 윤 대통령 부처가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머쓱해진 이 대표가 머리를 한번 매만지면서 저 표정이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표정 관리를 하는 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떠나다가 기자들과 이제 일문일답을 나누는 순서로 가거든요. 지금 요 장면. 네, 뭐 동선은 그렇게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윤핵관 얘기가 나오고 여핵관 얘기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안 나갈 수 없어서 아까 이 변호사 좋은 말씀하셨는데 뭐 마중을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갔고 이제 그랬는데 뭔가 한마디 대통령의 이 대표도 나오셨네 말고 좀 한마디 더 있었으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른 그 도열한 그 사람들 장관급 뭐들과 악수 한 번씩 하고 지나가는 것 이상의 비중으로 저는 뭐 예를 들어 어깨라도 한번 툭툭 챈다든가 서서 또 둘이서 잠깐 뭐 그 카메라에 안 잡히는 대화 뭐 짧은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 이 대표로서는. 그런데 그냥말로 n분의 1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머쓱하고 곤혹스러운 그 표정이 읽히거든요. 지금 어제 기준으로 6일 이제 닷새가 남았을 뿐인데 그야말로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에 점점 이 대표가 빠지는 상황에서 뭔가 타겟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항에 나가서 나는 대통령과 아무런 그 갈등이 없고 그야말로 윤심은 나에게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 쇼오프가 있었습니다만 그 국민들께서 저 장면을 뉴스로나 여러 가지 또 중계 상황으로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이 대표로서는 성과를 기대한 것이 100이었다면 60, 70점짜리 마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이 대선이 3월 9일이었잖아요. 대선 전부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약간의 갈등 아닌 갈등이 있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섭섭하시죠, 솔직히?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못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패싱이고 황당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오로지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뛰시다, 여러분. 네, 이렇게 몇 차례 갈등을 빚고 봉합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왔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비서실장이 누구냐면 국민의힘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뉴스를 통해 다들 접하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박성민 의원이 난 당대표 비서실장 그만하겠습니다. 사임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박성민 의원이 자신에게 찾아와 비서실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0.5초 만감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섭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임은 글쎄요, 이준석 대표 0.5초간 만감이 교차했다고 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임을 하게 된 경위를 떠나서 네. 사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고립무원 상태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파다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고 알려진 비서실장 그 박성민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지금 고립무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정치적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이준석 대표는 그 경위를 다 알고서라도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했을 때 주어지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임서를 수리를 한 것은 네. 왜냐하면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동안 겪어왔었던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오해에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잘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예를 들면 친윤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사퇴를 했거나 이렇게 보진 않고 네. 내지는 또 친윤계의 갈등 때문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했거나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럼 왜 사퇴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적했듯이 이른바 윤핵관, 이른바 대표실 이런 식으로 익명의 인터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박성민 비서실장은 그 가운데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표실의 입장은 그럼 누가 대변하는 거냐? 박성민 비서실장 알려주시오. 또 내지는 그러면 친윤계의 메시지는 도대체 누구냐? 박성민 비서실장 알려주십시오. 기자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많은 질문들을 했었고 불필요한 오해들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대선을 같이 치르고 우크라이나도 같이 가면서 말하자면은 굉장히 힘든 경무들을 같이 겪어왔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를 하면서 전국을 다 같이 다녔던 네.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들을 모두 알고 있고 지금 친윤계 인사들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여기서 더 이상 무언가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를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0.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사임서를 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엊그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섭섭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일에 카드 내역과 일정표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또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돕겠다면서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거론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3년 7월 11일하고 7월 18일 것까지밖에 못했는데 저희가 리스트 우리가 리스트 정해준 게 2014년 12월 20일까지 한 10몇 번인데 지금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제시한 게 201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몇 번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2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안내를 했고 2명 중 1명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고 1명은 밖에 계신 기업가더라고요. 전혀 경찰 측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시계 그 제작 시점이라는 걸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어제 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100% 사실에 입각한 얘기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0차례 이상 접대했다는 김성진 대표 그러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이준석 대표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준석 대표한테는 계속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언론에서 실시간 뭐 성상납이라고 하는 걸 20회 받았다, 뭐 시계를 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줘서 연결을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여기를 물러설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실시간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게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 전 변호사고 예. 변호사고 그다음에 여기 또 지금 김성진 아이캐스트 대표의 변호사도 김소연 변호사도 실은 강용석 의원과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좀 의도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조금 음모론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좀 윤리가 좀 세심하게 봐야지 막연하게 어떤 언론이라든가 상대방 주장에 의해서 어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네. 실은 이준석 대표는 사실상 정치적인 퇴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핵관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받쳐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진 대표가 뭐 20차례 이상 이준석 대표 접대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차례가 성접대를 20차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접대를 20차례 했다 이런 주장인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두고 사면 초과다, 뭐 고립무원이다, 토사구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이준석 대표 측근의 얘기 어떻게 얘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준석 당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오늘 사퇴를 해버렸으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죠. 이준석 대표 당신이 알아서 해라.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경고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만두면 본인에 대한 혐의를 사실상 다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그만둬도. 저는 간둔다고 봐요.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오히려 정면 승부를 즐기는 승부사 기질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뭐 거의 99.9%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은 미래를 위한 잦은 사퇴를 얘기를 했지만 천하람 혁신위원 이 대표의 정면 돌파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 대표의 스타일을 볼 때는 천 의원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천하람 위원장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정면 돌파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언론사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당대표는 윤리위를 해체할 권한이 있다라는 말도 분명히 했었거든요. 예, 저희가 뭐 다음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음에 윤리위 결정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것을 윤리위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형사적 입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윤리위의 결정이 나버리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면 돌파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은 사망 선고를 받느니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럼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고 물러나 버리면 그거야말로 저는 사망 선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능력한 대표로서 정치적인 어떤 외압에 이끌려서 당대표를 자진 사퇴하는 모습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예. 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사실은
당원들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러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외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고 네. 게다가 기본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강하게 공중전을 하는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저는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고 아마 윤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불복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이 뭐 성접대 뭐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죠. 이준석 대표가 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윤리위와 관련해서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재섭 위원장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저런 얘기도 했어요. 시중에 도는 녹취록 있잖아요. 다 그런 거 편집된 겁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로 설명할 거고요. 제가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고요. 안 했는데 부정을 증명하라니 참 답답하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대표 나에게 윤리위를 없앨 수 있는 해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징계가 타당한지 지켜보겠다. 우리 박상규 의원은 윤리위가 7일 날 뭐 징계 결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각질 수 있는 카드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7일 이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어떻습니까? 7일 날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네. 문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박근혜 시기에도 1년 번호를 공개해봐라. 그 제작 시점과 배포 시점이 한 달 차이가 나는데 나는 그 시계를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성접대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두 파트인데 그렇죠. 이 중에 윤리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사실상 증거인멸 교사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철근 정무실장도 이미 조사를 했고 네. 진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에만 걸려도 이준석 대표는 뭐 발목줄에만 걸려도 이게 지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재섭 위원장 얘기대로 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어느 것 하나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메신저의 신뢰성까지 다 검증을 받아서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전부 내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나는 100% 이걸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중에 뭔가 팩트로 입증이 되면 내가 기꺼이 물러나든지 그 내상을 감당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메신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강력히 맞서는 거 아닙니까? 예. 윤리위가 수사기관의 결정까지 다 보고 난 뒤에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여론은 양쪽을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구의 말이 팩트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은 동쪽이라 하고 한 사람은 서쪽이라 완전히 하는데 엇갈리고 있으니까. 네, 중간에 네. 있는 유권자인 또 여도 야도 아닌 중간층 무당파의 국민들까지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퍼펙트 스톰을 맞아가지고 지금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고물가 지금 3고 현상의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어서 지금 죽겠는데. 네, 뭐 지금 여당 안에서는 이런 내분으로 큰 선거를 2번 이긴 대표를 몇 년 전에 일로 이렇게 하는데 맞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집권 여당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엄중히 따져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 윤리위의 결정이 7월 7일 뭐 몇 시에 딱 내려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이게 만약에 그런 곤혹스러움에 빠지면 또 연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중 짜증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느려서 도대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싸움이냐. 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문 열고 나가면 지옥과 맞닥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렇게 당 내부가 소란스러운 사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 달 새 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이렇게 내용 상황이 길어질수록 지지율에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왜 도대체 저렇게 정권 초에 집권당의 여론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를 냈잖아요. 그래서 공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핵관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좀 시작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국민들께 좀 실망을 가져다 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인사 문제. 네,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지만
과거에 식물총장이라는 말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 인사를 3번이나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없는 시기에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식물총장이 되는 거예요. 지휘권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또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경찰청장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관리하고 검증하고 대법관도 검증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예. 정말로 이게 권력 분립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또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경제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없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메시지에 좀 힘이 실리지 않은 측면에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을 갖고 있고 예. 뭐 이런 측면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것들이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지금 권력 투쟁에 앞장서기보다는 좀 경제 분야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국민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우리 한 앵커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픽이 아까 잠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6월 첫째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발표된 갤럽 조사는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3%. 그러니까 6월 첫째 주와 다섯째 주 해봐야 한 달 사이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진 그런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53, 53 이후에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네. 예. 지지율이라는 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직 추세가 중요하죠. 데드 크로스라고 예. 명확히 뭐 장대 음봉 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자꾸 하향 추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에 대한 민심은 분명히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당청 지지율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가 또 있는데요. 다음 주제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박지현 고심. 네, 이번에는 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이후 처음으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의 이딴 질문에 박 전 위원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쉬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책도 읽고요. 여행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 출마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만간의 입장을 따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민 중인 부분이 있어서요. 무엇보다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의원과 경선에서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라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면서 숙고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주일 안에 좀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이재명 불출마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저도 불출마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가시면 결국에 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쪽에서는 이제 보복, 우리는 이거를 방어하기에 바쁠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같은 우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의원이 전대 불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박 위원장,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김재섭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마 수순으로 간다. 출마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화면에서도 봤듯이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의원을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박지원 전 위원장이 유의미한 경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로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나아갔던 방향들을 보면 상당히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 내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강점 내에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엄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 밖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과정 속에서 당이 굉장히 혼란 속에 빠졌고
소위 말하는 세력 다툼 같은 것들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에게 뭔가 대받쳐지면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하고 싶은 말도 못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한 야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팽배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선언은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들을 챙기는 것이죠. 이재명 의원이랑 각을 세우면서 그 이재명 의원이 지금 불출마 요구가 네. 있는 여론에 편승을 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 출마는 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경선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의원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영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 불출마하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과거에 두 사람 화기애애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실까요?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네,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재명은 하면은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 볼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사회, 정말 일상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 뽑아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두 사람. 근데 갑자기 이승훈 변호사께 이건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지금 정책위 부의장을 또 맡고 계시니까 왜 박지원 전 위원장이 본인을 영입해준 이재명 의원을 저렇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본인의 입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어떤 부족한 부분,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뭐 당대표를 나가든 최고위원이 나가든 이재명 의원이나 뭐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반대 논리로 보면 본인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그러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생각되고 실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헌을 했는지 그리고 당에 뿌리 깊이 박혀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왔는데 당대표 나왔는데 컷오프 돼버려가지고 출마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내일 기회조차 못 넣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생각을 좀 고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위해서 내로남불 정당이다 또 비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고 민주당에 대한 좋은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5일 정도 앞두고 어떤 586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뭐 민주당을 향한 비판들이 정말 그 타이밍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타이밍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그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그런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한 정치적 도의도 또 중요한 거잖아요. 본인을 영입했던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데 출마를 한다고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이재명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출마 의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 최근에 있었던 최윤아 양 가족 사건에 민주당의 책임을 끌어들였습니다. 네, 조윤아 양이죠. 그러나 당 내부는 물론 이제 당원 게시판에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윤하양 비극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라는데 이럴 동안 정치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5년간 나라를 맡았던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런 비극을 정치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스스로 판사라고 생각하느냐, 어디에서 부여된 권한인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혁신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이 상황을 보면요. 박 전 위원장을 놓고서 민주당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로 책임을 질 측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저는 그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아무리 그 어렵다라고 해도 자식까지 데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아직 뭐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모든 것이 전적으로 사회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박지원 전 위원장이 스스로 마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책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의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비대위원장인데 뭐 글 하나 올리면 저렇게 민주당이 좀 소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 8월 28일에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대표 출마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언제쯤 결정하실까요? 네, 이재명 의원이 거듭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동안 이른바 97그룹,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의원들이 잇따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박용진 의원 출사표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주십시오. 개파에 격불죄지 않았고 악성 팬덤에 무릎 꿇지 않았고 등 돌리지 않았던 사람이 당의 혁신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나오시라. 무엇이 혁신인지 말씀하시라. 혁신의 방향, 내용을 두고 박용진이라고 세게 붙자. 자, 이재명 의원의 전대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고 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친문 그룹에서는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흐름인데 그러자 90년대 학번, 70년대생 민주당 내에 97그룹이 잇따라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병원, 네. 박용진 의원 지금 들으셨고요. 강훈식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박주민, 전재수 의원은 나올까 말까 고심 중이랍니다. 우리 김재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 그렇다면 저 97그룹 간의 뭔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 97그룹 간의 대결이 된다면 글쎄 좀 게임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면, 게임 안 된다? 네. 어대명이다? 어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풍을 일으켜서 당대표 됐던 것들을 많이 민주당에서 인용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그 한참 이전에 지난해 6월에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미 3월부터 그해 재보궐선거 때부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젠더 이슈라고 하는 뾰족한 정치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젊은 세대의 열화 같은 성화를 바탕으로 당대표까지 이끌려간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과연 이른바 97그룹이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미풍이라도 지금 부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미풍조차 지금 불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바 97그룹 그 안에서 소신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조차도 최근에 있었던 검수완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자신의 그 목소리를 충분히 다 내지 못하고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결국 다르지 않구나.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분명하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풍은커녕 미풍조차 불지 않는 상황 속에서 2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어대명이다. 네. 어차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다. 가 될 것이다라고 관측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 역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잉 진압 논란. 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네, 지난달 29일 오후입니다. 광주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예, 외국인 남성이 통화를 하면서 팔을 쭉 뻗고 흔듭니다. 이 남성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막아섰고 진압봉으로 남성 손을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리면서 치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저앉은 남성에게 진압봉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바로 뒤에서 테이저건을 쏘고 이렇습니다. 감전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몸통을 발로 밟고 누르는 그런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이 체포된 남성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는 겁니다. 인근 주민과 경찰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강한 것 같은데? 순수히 맞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조심만 그때까지.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고 확실한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실제 신고인들 보면은 칼을 들고 어린이집 앞을 4번, 4번 이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저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은 이제 베트남 남성이고 친구에게 이제 부엌 칼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네네. 우리 정혁전 변호사 보시기에는 저 영상 속을 봤을 때 진짜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잉 진압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과잉 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우리나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불심 검문할 수 있겠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검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예방과 제지를 위해서 일정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경찰 물리력 행사에 기준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을 갖다 보면 그런 물리력 행사에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죄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행위와 사용된 물리력과의 사이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 그 일정한 상응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경찰관이 위해 감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보니까 이제 칼을 그 방망이인지 뭔지로 그 쳐가지고 칼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됐었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아주 강력한 그런 제재가 가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렇게 경찰관이 좀 그 과용된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될 그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새끼 고양이 사체가 매달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 현장에 찍힌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네, 지난달 21일 포항의 한 골목길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몸을 숙이더니 갑자기 뭔가를 짓밟는 듯한 그런 영상이 포착이 됐는데요. 사건 현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였습니다. 발로 밟았던 건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그러게요.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붙잡혔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 고양이를 이제 학대하고 저렇게 살해를 한 거예요.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저 끔찍한 장면을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신고한 지 9일 만에 지난달 30일이면 어제인가요? 어제죠. 그제입니다. 그제군요. 그제. 용의자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 중이랍니다. 검거가 됐습니다만. 근데 참 우리 이수민 변호사 보시기에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끔찍하게 그 또 살해한 고양이를 줄에 매달아서 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글쎄 결국에 붙잡히긴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해서 왜 그런 엽기적이고 잔인한 살해 행위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통해서 양형에 좀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뭔가 불만을 어떤 동물에게 학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 이제 길냥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이 급식소를 만들어서 급식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엽기적으로 살해하고서 그걸 또 더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찰 조사도 중요하고 또 이분에 대한 정신감정 등을 통해서 이런 학대 행위들이 다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사기관이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범행 현장에 포항시 안내문을 사칭한 길고양이 먹이 급여 금지라는 경고문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부착을 했는데
저게 포항시가 직접 붙인 게 아니라 이 남성이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사칭을 한 거죠. 사칭을 한 거예요? 네, 아하.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애교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명백하게 포항시를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한 처벌은 안 되겠지만 공문서 위조죄가 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행위는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동물을 학대한 거거든요. 예. 동물보호법을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형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저런 행위를 여러 번 한 것이 아닌가 상습범이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있어서 예. 구속 처벌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참 저렇게 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지 어쨌든 좀 잘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요 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주시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죠. 황당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차량이 막 급하게 달려갑니다. 갑자기 전봇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뒤집힙니다. 큰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보세요. 부축을 이제 좀 해주고 그 차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은 약간 좀 비틀비틀 거린 채 어디론가 향합니다. 네. 어디론가 향한 그곳은 다름이 아닌 근처의 편의점이었어요.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 예. 비틀비틀 걸어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장면, 무슨 일일까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죠. 앰뷸런스를 다 왔는데 안 타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굴 해가지고 그냥 흥설수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채팅 산 거죠. 아니 얼마나 황당해요. 저렇게 막 차량이 뒤집힐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저 운전자가 정혁진 변호사님 편의점을 갔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네. 내가 네. 술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했을 당시에는 그 음주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네. 그 음주운전하다가 검문에 걸렸을 때 뭐 술 마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제가 뭐 음주운전 하다가 진짜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네. 그러면 음주 측정하면 일정한 수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것으로 다시 그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또 술을 추가적으로 마셔봤자 어차피 자기가 마신 술의 그 범위를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출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네. 저런 행동이 이제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불리해집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저렇게 교통사고를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네. 조치하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또 처벌이 돼요. 아. 5년 네. 이하 징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술 마셨으면 마신 대로 네. 처벌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 사람은 오히려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때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렇게 됐으면은 예. 굉장히 굉장히 큰 처벌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네. 아주 뭐 억대의 그런 손해를 입게 되니까 예. 저런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요. 그렇죠. 현장에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었던 게 참 다행입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 저렇게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최근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거리두기가 있었다가 빠지면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저도 개인적인 일정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네. 모이면 술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술이 만취 상태에서 가서 사고가 나면 상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다 찍힌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해야 되지만 그것도 모른 채 그냥 편의점 가서 술 한 병 얼른 먹고 아 저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사고 난 이후에 마셨어요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저렇게 해서 사고를 낸 건데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꺼내고 있었던 것이군요.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아하. 실제 네. 사고가 나고 나서 집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황당합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차 번호를 통해서 그 집에 가요. 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집에 가보면 술을 사가지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어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나쁘게 보기 때문에 예. 양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주 사건 사고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배워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죠. 시나브로 우리말 코너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2년 만에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가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할지 막막해서 도움 좀 받아보려고 왔어요. 우선은 해외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고객님께 딱 어울리는 여행지가 바로 태국이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경험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리 체험, 문화 체험이 모두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활동적인 것 말고도 휴식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쉽게 예약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는 숙박은 오션뷰 호텔 아니면 풀빌라에서 머무르고 싶어요. 바다 전망 숙소나 수영장이 있는 풀빌라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태국이라 생각만 해도 너무 좋겠다. 수영장 있는 숙소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휴식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숙소에서 낮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네, 시나브로 우리말 시간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 어느덧 7월이 됐습니다. 한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계획을 세우고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와 관련된 단어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열쇠말, 여름 휴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산과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어려웠습니다.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로만 해외여행이 가능했죠. 이 트래블 버블은 방역 상황이 우수한 두 국가 간의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버블은 안전막, 보호막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알기 쉽게 여행 안전 권역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떠나면 되는데 그 전에 고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 예쁜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남기기 위해 벌크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벌크업은 부피가 늘다라는 뜻인데요. 외래어보다는 근육 키우기라는 쉽고 직관적인 단어가 전달이 더 잘 되겠죠. 다이어트도 식단이라는 어휘가 우리나라에서는 살을 빼는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가 돼버렸는데요. 상황에 맞게 살을 빼다 또는 식단 관리하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한번 보시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웰니스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웰니스는 웰빙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균형 잡힌 상태,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데요. 쉽게 건강관리, 건강치유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여유를 찾는 7월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나브로 우리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엔 캐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